4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동네의 개구리들은 겨울을 보낸 지 저분한 곳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우리 집 아래쪽 숲속에 봄이면 생겨나는 웅덩이로 모여든다. 웅덩이 한쪽 끝에는 아직 살얼음이 덮여있지만 개구리들은 요란하게 화기애애한 모임을 갖는다. 둘째 주가 되면 개구리들이 야간 음악회를 시작한다. 나무개구리와 표범개구리, 청개구리가 차례를 기다린다. 비오는 밤이면 얼룩 도롱뇽들이 썩어가는 통나무 밑에서 기어나와 알을 낳기 위해 무리를 지어 몸부림치면서 웅덩이로 간다. 올챙이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1마일이나 떨어진 시내와 연못에서 거북들이 기어나와 올챙이를 잡아먹기 위해 여기까지 먼 길을 여행할 것이다. 너구리와 흰 족제비와 여우도 개구리를 먹어치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굴에서 나온다. 사방에서 생명이 자신을 드러낸다. 며칠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양동이와 그물을 들고 숲속에 들어가 웅덩이의 상황을 점검한다. 동물을 관찰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서투른 솜씨로 접근하면 개구리들은 웅덩이 바닥에 쌓인 낙엽 밑으로 재빨리 숨어버린다. 처음 몇 번은 이 양서류들의 교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전혀 볼 수 없지만 마침내 아들놈이 맥주빛깔의 웅덩이 물을 양동이 가득 퍼내어 그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다. 깨알 만큼 작은 올챙이들이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글씨처럼 삐뚤빼뚤한 유충들, 물을 저어 나아가는 작은 딱정벌레, 이름도 모르는 잡다한 수생동물, 스쿠터처럼 잽싸게 달아나는 녀석, 윤곽이 흐릿한 얼룩 같은 녀석, 벌처럼 윙윙거리는 녀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물들이 물에 떠 있거나 헤엄치고 있다. 거대한 먹이 피라미드의 밑변을 이루는 집신벌레와 박테리아들이다. 있을성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아이들과 나는 그 먹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다. 나는 양동이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잔잔한 수면에 비친 내 얼굴을 지나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삶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와 아내는 생계를 꾸려나가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건한 고요함을 얻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강아지는 걸핏하면 소파를 진흙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아들놈은 레고 블럭을 치우라고 10번도 넘게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질 위험을 각오하고 레고 블록이 널려져 있는 방바닥을 걸어다니며 저녁상을 차리려고 애써야 한다. 30분 동안이나 꽃과 나무와 무지개와 방구 놓는 햇님을 그리고 있던 딸에는 방금 그려놓은 나비가 싫다고 할머니 생일 선물로 드릴 수채화를 망쳐버렸다고 앙앙대기 시작한다. 아내와 나는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고 할머니는 나비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설득한다. 그 나비가 조금 삐뚤어지고 흉해 보인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사랑스러운 딸에는 더 큰 소리로 앙탈 부린다. 그러는 동안 그릇에 넣은 생선이 타면서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찬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전에 아내와 나는 서로 탓하는 눈길을 딱 한 번밖에 주고받을 여유가 없다. 차를 몰고 출근하거나 잠깐 슈퍼마켓에 가는 것조차 식구가 우글거리는 답답한 가정생활에서의 행복한 탈출구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집 안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결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집 밖에서는 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집 안에서는 경건한 고요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의 경건한 고요함을 찾아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동굴에 틀어박히는 것을 현실 도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동굴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마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강철로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 친구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종종 혼자서 작업실에 틀어박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래서 내가 현실 도피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추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말하는 자기 인식은 자기 분석을 뜻하지 않는다. 내 친구는 자신이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 위해 작업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가 작업실에 가는 것은 금속을 자르고 구부리고 용접하고 문지르기 위해서이고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몰두함으로써 잠시나마 일상의 요구를 잊어버리고 자아의 하찮은 주장을 마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동굴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내 친구는 작품을 팔려고 애쓰지 않는다. 사막의 교부들은 바구니를 팔아서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이 자기 인식이나 깨달음일지라도 자아가 우리의 선의 바로 앞에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나 요가 또는 장거리 달리기일 수도 있다. 불교와 힌두교, 기독교의 전통에는 명상법을 가르치는 책과 강좌가 수없이 많다. 나는 명상의 기법보다는 오히려 마음가짐에 관심이 많다. 명상에는 규칙과 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신수련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와 의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요가는 정신수련일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수많은 양생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정신을 집중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무를 조각할 수도 있지만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만들기 위해 나무로 오리를 조각할 수도 있다. 베트남 출신 선사인 틱나안이 말했듯이 접시를 닦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깨끗한 접시를 얻기 위해 접시를 닦는 것이고 둘째는 접시를 닦기 위해 접시를 닦는 것이다. 두 번째 길, 접시를 닦기 위해 접시를 닦는 것. 이것이 정신 수양을 이룬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 바쳐 충실하게 살 때에만 동굴에 들어간다. 평소에 바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기꺼이 비워버릴 수 있을 때에만 동굴에 들어간다. 장래 계획, 야심, 지성, 중요한 의견, 힘들게 얻은 전문 지식, 평판, 보상과 성과와 그 몫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상속재산인 그 본래적인 선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진실한 것과 더 깊게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의 고귀한 본성과 접촉하여 다시 완전해진 상태로 마음의 선함으로 가득 채우고 동굴을 떠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최고선을 위해 좀 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다. 갈등은 사라지고 관계는 꽃을 피우고 공동체는 번영하고 사랑은 더욱 커진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안다. 나는 동굴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농구 경기에 열중하거나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날이면 도저히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대면할 용기나 기운을 끌어낼 수가 없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신의 출구는 신의 입구다 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그는 이성을 부여받은 생물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의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정도와 같다 라는 말도 했다. 내가 타인을 만날 때 정말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만남에서 내가 하찮고 두렵고 탐욕스러운 나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타인을 만나면서 동시에 가장 고결하고 가장 진실한 내 본성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만큼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의 출구는 사랑의 입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때에만 남을 낯선 이방인으로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만 남에 대해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이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요전날 저녁에 나는 아들과 딸의 첫 번째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했다. 대개는 이런 행사를 가는 게 싫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과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읍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교회에 빽빽이 들어찼다. 첫 순서는 이제 6살로 이번 연주회 최연소 연주자인 내 딸이었다. 에밀리아가 진지하게 앞으로 걸어나가 피아노 의자에 올라앉아서 그 영원한 고전인 솜털 같은 아기새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견뎌냈다. 멋진 연주회였다. 에밀리와 에런도 잘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아이들도 모두 잘 해냈다는 점이다. 덕분에 우리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하룻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연주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문득 마음이 점점 슬퍼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내 손은 약해지고 떨려서 더 이상 옛날처럼 피아노나 기타를 칠 수 없다. 그날 밤에 들은 음악이 아름다울수록 내가 잃어버린 것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런 감정들은 불교 선승들이 소화라고 부르는 것,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자아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연주를 못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이 아이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내가 그 아이들을 통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듯이 느껴진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나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나는 잠깐 이른바 대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이 사라지는 경지. 집착이 사라지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